이유가 놀랍습니다. 글로벌 CEO라 일정이 많아서 바쁘다는 이유입니다. 김 의장은 지난 10년 동안 여러 논란에도 우리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긴 한 걸까요? 먼저 임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 출석을 요청받은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해외에 거주 중이며 전 세계 170여 개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CEO로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입니다. 구체적인 업무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박대준, 강한승 전 쿠팡 대표 역시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미 쿠팡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해 회사의 입장을 대표할 수 없다는 사유 등을 댔습니다. 앞서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김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 구인과 같은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안 하면 전 정부 당국이 고발하고 텔레그램 회사 프랑스가 체포하듯이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쿠팡이 미국 법무 전문가인 해롤드 로저스를 새 대표로 선임할 때부터 청문회 출석을 피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즉각 국민을 향한 도발이라며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어 해외 체류자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등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15년엔 농구를 하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됐다는 이유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논란이 빚어진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지 2주가 지나도록 김 회장은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김범석 의장의 이런 당당함. 한국 소비자들은 어차피 쿠팡을 안 쓸 수 없을 거라는 자신감 때문일까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쿠팡 고객들은 걱정과 배신감에 쿠팡을 탈퇴하고 싶어도 탈퇴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탈퇴 인증글이 쏟아지고 200만 명이 쿠팡을 떠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집단 소송 카페엔 50만 명이 몰렸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지 2주째. 쿠팡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줄어들었을까? 일단은 앱을 지우진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대체제를 어떻게 찾지, 이런 생각 때문에 아직은 망설이고 있는. 실제 쿠팡 앱을 이용한 사람은 2,993만여 명. 한 달 전에 비해 4.1% 오히려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유료 멤버십이 남아있는 기한까지 기다리거나 고객센터를 통해야만 하는 등 탈퇴 자체가 번거롭습니다. 여기에 한 번 가입하면 쇼핑부터 음식 배달, 콘텐츠 시청까지 모두 무료로 가능한 이른바 로긴 구조. 가장 낮은 가격과 빠른 배송, 무제한 반품은 쿠팡을 끊어내기가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애기 있는 가정들은 어쩔 수 없이 쿠팡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날 먹을 이유식 재료나 아니면은 저녁거리 같은 거는 바로바로 오니까. 탈빵 소비자들을 노린 경쟁업계의 마케팅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이미 쿠팡의 연동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대체제가 되기엔 역부족입니다. 실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쿠팡이 보상을 제안해도 신뢰를 회복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지만 응답자 절반 이상은 편의 때문에 계속 이용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의 대처에 분노해 대체제를 찾겠다는 소비자들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독점적 권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싫어서 탈퇴하려고 합니다. 네이버나 G마켓 같은 우리나라 토종 쇼핑 커머스. 향후 조사 결과나 배상안 등에 따라 쿠팡이 누렸던 독점적 지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오늘은 위헌적인 계엄령을 선포해 온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 온 국민이 내란을 극복하고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달려온 시간이었죠. 내란의 실체를 밝혀온 내란 특검도 오늘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내란과 외환 가담 혐의가 있는 20여 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제 내란 심판은 온전히 법원의 몫이 됐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현판식도 열지 않은 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전격 기소하며 수사 시작을 알린 내란 특검. 핵심 피의자는 나중에 부른다는 수사 공식을 깨고 풀려나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곧바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신병 확보에 성공한 특검팀은 이미 재판이 시작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개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팩트야 자기들이 취재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날 밤 대통령실에 모였던 국무위원 등 내란 사태에 연루된 책임자들도 법정에 서게 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부터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을 만들고자 무인기 등을 이용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자극했다는 외환 의혹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실체를 규명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이 공모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수사기간 막바지엔 김건희 씨가 박 전 장관을 통해 검찰 수사와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5명을 구속하고 20여 명을 재판에 넘긴 특검팀은 내일 오전 조은석 특별검사가 직접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180일간의 장정을 마무리합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이제 내란 심판은 어떻게 될까요? 법조팀 차현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차 기자,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됐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판결이 줄줄이 예정돼 있죠? 네, 1월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를 시작으로 내란 사태와 관련한 1심 선고가 내년 초부터 이어질 예정인데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죠. 내란 우두머리의 경우 처벌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을 정도로 내란죄에 대한 처벌 자체가 무겁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유무죄 여부와 형량일 겁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문제가 내란 사태에 연루된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의 책임을 법적으로는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입니다.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장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면서 오래전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 계엄 준비 시기나 계엄의 목적이 규명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3대 특검 중에 2곳의 수사가 마무리됐어요. 수사 기간 안에 밝혀진 것도 있지만 아직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가장 먼저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를 마쳤죠. 억울한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 기소했고 또 윤 전 대통령의 경로에서 비롯된 수사 외압 의혹 역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구명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사람은 없었는데 수사 외압 재판 과정에서 좀 더 규명해보겠다는 입장이고요. 내란 특검의 경우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사건 등을 경찰에 이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수사기관을 2주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 김건희 씨를 사실상 마지막으로 대면 조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겐 오는 수요일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고요. 검찰 수사무마 의혹, 공천 개입 의혹, 관저이전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통일교의 여야 정치권 로비 의혹은 경찰로 이첩했습니다. 네, 차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역의 의료 붕괴가 심각한 상황이죠.
의료 공백을 조금이라도 메우기 위해 지역에서 일정 기간을 의무적으로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제 법안이 이번 달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번에도 의사협회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고 뚜렷한 대안을 내놓는 것도 아닌데요. 의료 위기 앞에서 계속되는 의사협회의 반대, 어디까지일까요? 먼저 이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료 취약 지역의 공백을 조금이나마 메우기 위한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수가 줄어들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의사가 방문하는 순환근무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대체 방안으로 지역의사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 찬성이에요. 선생님들이 많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한 분이 세 군데를 순회 진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은 의대 입학 단계부터 지역 전형을 확대하고 졸업 뒤 필수과와 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일정 수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자발적으로 지역 근무를 선택하는 계약형 모델이 함께 도입돼 취약지에 의사를 유치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온 학생들이 이제 다 올라가려고 하니까 지역의사제 하면은 그런 것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지역 필수 의사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지역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내과, 외과를 중심으로 영입이 쉽지 않은 분야의 의사를 여러 분 채용할 수 있었고 최소 5년을 근무하실 예정이므로 병원 운영에도 일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료계에서는 지역 의사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기 어렵고 선발 방식 차이 때문에 의대 내부에서도 교육 격차와 사회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지역에 정착하기보다는 의무기간이 끝나는 즉시 떠나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거기에 유인책을 만들어주는 정책을 안 만들고 지역 의사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20명 보더라도 50명 보는 정도의 예를 들어 뭐 최소한 2배, 2.5배, 3배 정도의 수입을 보장하면 장기적 의료 인력 양성 체계인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도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후년부터 신입생을 뽑더라도 지역 의사를 배출하는데 10년 정도가 걸리는 상황이라 그 사이 농산어촌 의 의료 공백 문제는 여전히 발등에 불입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의사협회의 반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잉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는 도수 치료를 정부가 건강보험 체계에 넣어 가격 관리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거 역시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있습니다. 배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리나 관절 등이 아플 때 병원에서 흔히 받는 게 도수치료입니다.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되지만 지난해 도수치료에만 병원비가 1조 3천억 원 넘게 쓰였습니다. 실손보험이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허리 안 좋은 것 같은데 실비 있으면 우리 병원에서 도수치료 한번 받아보라고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비급여인 도수치료는 병원이 부르는 게 값입니다. 전국 평균 도수치료 비용은 11만 3천 원. 하지만 병원에 따라 가격 차이가 2,000배나 납니다. 병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치료를 남발하고 환자는 실손보험으로 비용을 보전받는 구조가 정착되어 왔습니다. 결국 정부가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가격과 기준을 통제하기로 한 겁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치료비 5%를 건강보험이 내주고 나머지 95%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정부가 도수치료 비용을 10만 원으로 정하면 환자가 9만 5천 원을 내는 겁니다. 다만 이 금액 역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 환자들의 최종 부담이 늘지는 않습니다. 남용되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해서 적정 진료나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리하고자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치료비가 표준화되면서 보험 지급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발하는 건 의료계입니다. 정부가 정한 가격에 묶여 비싼 도수치료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한다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습니다. 유관단체와 토론회 개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수치료와 더불어 암 환자들이 주로 받는 방사선 온열치료와 통증 치료에 쓰이는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도
건보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체외 충격파 치료와 언어 치료도 포함할지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의 반대에도 종묘 앞에 초고층 건물을 짓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서울시가 유네스코에 보낸 공문에서 종묘 경관 일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건물 높이를 조정할 땐 국가유산청과 협의하겠다고 명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묘 앞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도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다며 가상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눈이 가려집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숨이 턱 막힙니까? 네,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145m 초고층 건물 계획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해 초 서울시는 유네스코의 요청으로 종묘 주변 개발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냈습니다. 이 보고서에 첨부된 예상 조감도 최근 오 시장이 공개한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고 오히려 종묘 경관 훼손을 우려하며 국가유산청이 공개한 이미지와 비슷합니다. 서울시는 이 보고서에서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면서도 종묘 정전 하월대에서 바라봤을 때 일부 건축물이 돌출돼 경관 변화가 예상된다며 부정적 영향이라고 적었습니다. 건물 높이를 조정할 경우엔 국가유산청과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쓴 공문과 달리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초고층 건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유네스코가 요구한 유산영향평가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유산영향평가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묻자 유네스코는 MBC에 보낸 답변서에서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종묘 보존 상태가 심의 안건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우에 따라 세계문화유산 지위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잠시 뒤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종묘 주변 재개발과 광화문 광장 조형물을 밀어붙이는 서울시의 일방주의적 행정을 집중 해부합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생중계로 진행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현장에서 주류학계가 인정하지 않는 환단고기를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뜻밖의 역사 논쟁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당 주장에 동의하거나 연구를 지시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한마디가 역사 논쟁의 불씨가 됐습니다. 발단은 지난 금요일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우리 민족 역사를 과대서술했다는 비판을 받는 역사서를 대통령이 언급합니다. 안군 환단고기 그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데는 아예 동북아역사재단은 특별히 관심이 없는 모양이군요. 환단고기는 고조선 이전에 우리 민족이 인류 최초의 국가를 건설했고 동북아 전역을 지배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주류학계는 인정하지 않는 역사서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측은 환단고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고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이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마 이제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에 힘을 실기보다는 고민거리라는 표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에서 볼 거냐 근본적인 입장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는 고민거리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환단고기의 역사관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환단고기는 지역적인 부분이라며 대통령이 해당 주장에 동의하거나 연구 검토를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역사 왜곡에 대응해야 할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부 인사들이 친일 뉴라이트에 관련됐다는 논란이 일었던 만큼 역사 관련 다양한 문제의식을 감안해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자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명한 역사관 아래에서 국가의 역사관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다 해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질문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업무보고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운영 과정을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알리겠다는 방침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